자, 2학년 이제 고2 모의고사 해설을 할 건데요. 3월은 아무래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고1 과정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6월 모의고사부터 2학년에 올라와서 배운 원과목에 관한 내용에 대한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생명과학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언제나 1번 문제는 생명과학의 특성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봐봐. 송골매에 대한 설명을 줬어요. 송골매는 먹이를 포착하면 빠르게 하강하여 먹이를 낚아채고 곧바로 위로 솟구쳐 오른다. 이러한 비행이 가능한 이유는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면 날개 쪽지 근처의 깃털들이 진동하면서 속도를 감지하여 깃털이 세워져 양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뜨기 쉬워진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각각의 이제 특성을 볼 겁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생물의 기본 조건이잖아. 모든 생물은 무엇으로 구성됐다? 세포로 구성이 됐다. 맞는 설명이고 송골매의 경우에는 새잖아. 새면 동물이고요. 동물은 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니? 다세포, 진핵생물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세포가 당연히 있고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그 세포가 복잡한 구성체제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 과정에서 ATP가 이용된다. 자, 먹이를 낚아채려면 운동을 해야 돼. 어떻게 돼? 근육 운동을 해야 돼.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ATP를 이용해야 되죠. ATP를 이용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다.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에 해당한다. 자, 날개 쪽지 근처의 깃털들이 진동하면서 속도를 감지했어. 감지, 자극, 그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깃털이 세워지는 반응을 해서 떠오르게 만든 거니까 이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가 다 맞습니다. 자, 이번엔 그림 가와나가 갖는 특징 A부터 C의 유무를 표는 A부터 C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가와나는 사람의 세포와 바이러스 중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있는 것은 실선이고요. 없는 것은 점선입니다. 어디 볼게요. 자, 특징 기억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유전물질을 갖는다. 이건 어떻게 되니? 세포와 바이러스 둘 다 해당되지. 그러니까 양쪽 모두 실선인 A 특성이 되고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그러려면 효소가 있어야 되지. 효소는 누구만 갖고 있는 거야? 세포 구조를 갖춘 애들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B 특성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이게 C 특성, 바이러스에만 해당하는 특성이 될 거야. 자, 볼게요. 기억.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는 A에 해당한다가 아니죠. A는 양쪽 공통이기 때문에 유전물질을 갖는다가 돼야 되고요. 가와 나는 모두 단백질을 갖는다. 그거는 맞는 설명이죠. 자, 가와 나는 세포 구조를 이루는 바이러스 등 구성 성분의 단백질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이 가와 나에 대해서 모두 단백질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가와 나는 모두 핵선을 갖는다. 그래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디귿. 숙주세포 밖에서 결정체로 존재한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어때요? 맞는 설명이지. 자,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밖에서는 자기 효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얌전한 결정체로 존재하죠. 근데 세포는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물질 대사를 계속하면서 스스로 생명활동을 진행을 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 설명은 바이러스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고요. 신경계 분류 문제죠. 봅시다. 기억은 중추 또는 말초이고 A와 B는 척수와 연수와 척수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일단 여기 뇌가 들어갔으니까 어디에 해당하니? 이 분류는 중추신경계에 해당하죠.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뇌의 구성을 보게 되면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그리고 여기가 연수가 돼야 되죠. 기본적인 이제 신경계의 분류가 되고요.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중추신경계에다 맞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A의 속질은 주로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다. 자, 생각해봐. 척수 하면 겉질이 뭐지? 대뇌와 반대로 백색질, 그죠? 그리고 속질이 회색질이죠. 회색질은 뭘로 구성됐니? 신경세포체로. 즉, 척수는 속질이 신경세포체로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A의 속질은 축삭돌기가 아니라 신경세포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속질이 축삭돌기로 이루어진 애는 누구야? 그거는 대뇌에 관한 설명인 거지.
디귿 동그라미 B에서 신경교체가 일어난다. 그렇죠. 좌우 신경교체의 대부분은 연수에서 일어납니다. 자, 근데 연수의 특징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치? 연수하면 뭘 떠올려야 돼? 생명활동의 조절 중추. 어떤 거?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의 조절 중추. 요거 핵심 기능이지. 이거의 플러스에서 좌우 신경교차 대부분이 연수에서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기억 디귿이죠. 자, 물질대사 자료니까 볼게. 가는 물질대사 기억과 니은의 예고요. 나는 세포에서 일어난 ATP와 ADP의 전환을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동그라미 A와 B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볼게요. 아미노산이 블라블라블라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되는 건 동환이 이환이 이화작용이죠. 그럼 여기는 동화작용일 것이고요. 그 다음 물과 비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대. 그건 광합성이지. 그치?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지요. 따라서 동그라미 B가 이산화탄소니까 A는 암모니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보기 갑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동화작용이 아니고 이화작용이고요. 동그라미 B는 이산화탄소가 맞습니다. 디귿. 나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자, 봐봐. 여기가 ATP고 여기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됐지. 즉 ATP와 ADP의 전환 관계에도 물질대사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니은과 디귿으로 해석되죠. 자, 생콩즙 실험이고요. 물질대사의 이제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이니까 한번 볼게요. 생콩즙에는 요소를 분해하는 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한 거 생각한 거니까 가설을 세운 거야. 표와 같이 비커 1부터 4의 용액을 각각 20ml씩 넣은 후 pH를 측정을 했는데요. A와 B는 보리차와 오줌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 증류수는 그냥 물이고 pH 7, 요소가 pH 8로 약한 염기성을 띠고 있어. 그런데 보리차와 오줌 중에 오줌은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pH 8인 요놈이 오줌일 것이고 pH 7인 여기가 보리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비커 1부터 4에 생콩즙을 각각 10ml씩 넣고 생콩즙을 넣은 직후와 10분이 지난 후 pH를 각각 측정을 합니다. 자, 1은 어차피 증류수라서 차이가 없죠. 반응 안 하니까. 자, 그런데 2를 보니까 요소만 있을 때는 pH 8이었어요. 생콩즙을 넣고 10분이 지났더니 9로 증가했어요. 염기성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생콩즙에 있는 애가 요소를 분해하는 반응을 했겠지. 반응을 안 했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참고 내용으로 요소가 분해되면 저기 분해하는 물질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요소가 분해되면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산화탄소까지는 몰라도 암모니아가 나온다는 건 알아야 돼. 왜냐하면 반대 과정,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니? 간에서. 그럼 그것의 반대 과정이 일어났다는 거니까 요소가 암모니아로 분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가 어떻게 되니? 염기성 물질이죠. 따라서 요소가 분해되면 염기성 물질인 암모니아가 생성되기 때문에 pH가 증가하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3의 결과도 어떠니? 2의 결과와 동일하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 결과가 동일하니 오줌에는 요소가 있었다는 게 재확인이 되는 거지. 자, 4 실험은 어때? 보리차. 변화 없죠. 증류수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기억. B는 오줌이다. B는 오줌이 아니라 보리차고요. 니은 다에서 pH 변화는 조작 변인에 해당한다. 자, 문장을 봐봐. 생콩즙을 넣은 직후와 10분이 지난 후에 뭘 측정했어? pH를 측정했어. 뭐 한 거야? 결과를 측정한 거야. 결과는 무슨 변이니? 조작 변이니 아니고 종속 변인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다음 디귿. 2와 3에서 모두 암모니아가 생성됐다. 염기성 물질인 암모니아가 생겼으니까 pH가 증가했겠죠?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디귿만 맞습니다. 자, 세포업 자료 읽어볼게.
자, 사람에서 일어나는 세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는데 가와 나는 아미노산과 포도당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는 건 쉽습니다. 왜냐? 질소노폐물이 나에서 생겼으니까 여기가 아미노산, 가는 포도당이 되죠. 자, 그 다음 세포호흡할 때 O2 들어가고 뭐가 나오겠니? CO2가 나오지요. 물도 생성되고요.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는 열에너지로 방출이 됩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질소노폐물이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질소노폐물 주로 암모니아지, 그치? 얘가 요소로 전환되는 장소, 기관은 어디니? 주로 간에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괄호 간은 아미노산이 아니라 포도당이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 과정은 소화계에서 일어난다. 간에서 일어나는데 간은 소화계니까 맞는 설명이죠. 디귿. 물의 일부는 호흡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맞습니다. 호흡기의 폐를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쉴 때 물이 어떤 형태로? 수증기, 기체의 형태로 방출이 되죠. 그래서 여름에는 잘 못 느끼지만 겨울에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입김이 하얗게 나오잖아. 그 입김이 하얗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수증기 형태로 나왔던 물 분자가 낮은 온도로 인해서 순식간에 물방울로 응결이 되면서 하얗게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은 니은 디귿으로 읽을 수가 있겠지. 체온 조절입니다. 간은 A 자극을 나는 B 자극을 줬을 때 정상인의 피부 근처의 혈관 일부를 나타내는데 A, B는 고온, 저온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딴 거 없어. 피부 근처 혈관의 단면을 봐봐. 얇아졌고 두꺼워졌지. 여기는 혈관이 수축을 했고요. 여기는 이완을 했습니다. 이완을 하면 피가 많이 돌아서 뻘개지잖아. 언제 뻘개져? 더울 때. 그래서 가 과정은 저온일 때, 나 과정이 고온일 때가 됩니다. 자, 그럼 기억. 체온 조절 중추는 연수이다. 체온 조절 중추는 어디니? 항상성 조절 중추는 연수가 아니고 간외의 시상하부죠.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 그리고 혈당량 조절 모두 간외의 시상하부입니다. 니은. 가에서 열 발산량은 자극 전보다 자극 후가 적다. 그쵸? 추우면 입술이 파래지잖아. 그게 저렇게 돼서 오거든. 그 입술 근처의 피부가 좀 얇아서 혈관이 비쳐서 약간 불그스름한 건데 이게 춥게 되면 저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파래지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 이 표면에서 발산되는 혈액을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되는데 그 열을 차단시킴으로써 밖으로 나가는 열 발산량을 줄이는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극 전보다 후가 적습니다. 그 다음 디귿.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의 혈액량은 가보다 나에서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돼서 뻘개지는 거,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중인 거야. 그래서 맞는 보기가 니은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엔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가부터 다를 표현을 했는데 구심성, 연합, 원심성이래. 생김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야 돼. 자, 일단 신경세포체가 옆구리에 튀어나왔지. 그래서 얘는 구심성. 얘는 가운데 낀 연합. 그리고 요 놈이 원심성 신경이죠. 자, 요건 그림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억. 간은 원심성 뉴런이다.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도약전도가 일어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니? 마리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마리집이 안 보이네. 맞습니다. 연합뉴런에서 도약전도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디귿. 기억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니은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자, 기억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이쪽으로 갈 수 있니? 그 얘기인 거야. 여기는 시냅스인데 시냅스에서 자극 전달은 시냅스 전에서 후로는 가능해도 후에서 전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 기억에 자극을 주면 저 흥분이 니은까지 전달되지가 않아서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억밖에 없죠. 자, 무릎 반사죠. 볼게요.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신경 A, B, C 세 가지를 찍어놨고요. 무릎 반사가 일어난 전반적인 과정부터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무릎에 이제 동그란 뼈 슬개골 밑에를 고무망치로 탕 치게 되면 발이 움찔하고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무릎 반사라고 하거든. 어떻게 되는 거냐? 고무망치로 이렇게 평 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이 자극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감각점들이 감지를 하게 되고 감각점들의 흥분을
구심성 신경이 수용을 해서 중추로 보내주게 됩니다. 즉, 요 망치의 자극으로 인해서 구심성 신경인 A가 흥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척수에 여기 후근을 통해서 들어가지요. 그런데 A 신경의 말단 부위, 그 축상 말단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 그래서 흥분이 여기까지 왔어. 이 안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신경은 바로 원심성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흥분이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앞벅지, 대퇴근이 흥분을 하고 수축을 하게 됩니다. 즉 기역 근육이 수축을 하게 돼요. 자, 반면에 이제 B 쪽으로 간 이제 축상 말단은 이 B에 있는 척수의 연합 뉴런이 요 흥분을 흥분하지 않는 억제 신호로 바꿔버리게 돼요. 얘가 바꾸게 되니까 여기에 연결이 된 원심성 신경은 흥분이 억제되기 때문에 이 뒷벅지 오금근은 흥분하지 않아요. 따라서 기역 근육은 수축하고 이 뒤에 근육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완이 되면서 다리가 움찔하고 올라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A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회색질이 존재한다. A는 지금 구심성 신경이고 생김새를 보니 신경세포체가 여기 붙어 있잖아. 에이? 그럼 이건 뭐야? 척수 속질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척수의 회색질은 속질이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네. 그렇죠. 틀린 보기고요. 니은 B와 C는 모두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B를 볼게요. B는 뭐야 지금? 척수 안에 들어있는 연합뉴런이지. 그렇기 때문에 말초신경계라고 B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디귿 이 반사 과정이 일어날 때 기역의 근육 원섬유화돼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기역은 앞에 있는 대퇴근인데 저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수축되는 것은 맞아. 뭐가? 근육이 수축하는 것은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를 얘기한 거야. 필라멘트의 길이는 수축을 하대요. 해도 이완을 해도 변하지가 않지. 그제?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근육 수축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가? 마이오신도 액틴도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하지는 않아. 근데 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라고 해서 활주설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근수축은 딱 머리 박아놔야 돼. 뭐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보기는 디귿밖에 없고요. 기역 보기가 의외로 낚시질일 수 있습니다. 기역 보기가 잘 읽어야 되지. A 신경에 신경세포체 위치를 말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관습상 척수 쪽으로 연결된 축상말단을 보면서 잘못 읽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척수의 속질이냐 겉질이냐 표시하지 않고 회색질이라고 표현했지. 그럼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야지. 척수의 회색질이 어디야? 아, 속질이구나. 그럼 이 안쪽으로 의미하는 건데 신경세포체 위치는 여기 있지 라고 읽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대충 읽으면 낚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호르몬 X가 분비돼서 표적세포에 작용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기역은 X 이동에 관여하는 기관계입니다. 자, 볼게요. 혈관이죠. 혈관이야. 세포 A가 호르몬 X를 방출했어요. 그럼 세포 A는 내분비 세포겠지? 호르몬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호르몬 X는 어떻게 돼?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근데 그 이동에 관여하는 기관계,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돼요. 혈액은 무슨 기관계에 속하니? 순환계에 속하죠. 그래서 기역은 순환계라고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세포 B와 C를 볼게요. 지금 저 호르몬 X가 C세포에 와서는 붙었어. 그치? 근데 B세포에 와서 붙지는 않았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 세포 C가 저 호르몬 X의 표적세포였군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지요. 되니? 자, 그래서 기역. A는 내분비세포가 맞습니다. 호르몬을 만들어서 방출했으니까. 니은 심장은 기역에 속한다. 그쵸. 순환계니까. 순환계의 중심기관은 심장 맞습니다. 디귿. B는 X의 표적세포가 아니죠. 호르몬이 안 붙었어. 그치? 호르몬이 붙은 것은 C이기 때문에 B가 아니라 C가 X의 표적세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읽어야죠.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가와나에 연결된 신경 A부터 C를 나타냈어요.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습니다. 부교감신경이죠. 앞에 짧고 뒤에 기니까 교감신경이 되고요. C는 한 방에 쭉 연결이 됐네. 그지? 근데 신경세포체가 여기 있고 표적기관이 여기 있으니까 한 방에 쭉 간 체성운동신경이죠. 여기까지 잡고요.
자, 이제 추가 설명을 볼게요. 가와 나는 각각 심장과 다리 골격근 중 하나이다. 끝났네. 그럼 가는 심장, 나는 다리 골격근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모두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축삭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교감의 신경절과 신경말단, 그 다음에 교감의 신경철, 체성운동의 말단에서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죠. 그 다음에 교감 말단에서 뭐가 분비되니?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하나 더. 지금 저 부교감 신경이 신경세포체의 위치인 건데 지금 표적기관이 심장이잖아. 심장박동 조절 중추는 어디? 연수. 그렇다면 부교감의 신경세포체 여기의 위치는 연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한번 해결해 봅시다. 기억. 나는 다리 골격근이 맞고요.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안 같죠. 그죠? 디귿. A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는 거야? 간내가 아니라 연수에 있습니다. 자, 부교감 신경의 신경세포체의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적기관에 대한 중추에 있어요. 지금 표적기관이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박동 조절 중추 연수를 읽은 거고요. 만약에 표적기관이 중간내에 눈에 있는 홍채같이 되면 그 신경세포체 위치는 중간내가 됩니다. 동공반사중추 중간내. 혹은 방광에 관한 이제 운동을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이라면 표적기관이 방광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을 수도 있겠죠. 즉 부교감 신경의 신경세포체는 표적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모든 교감신경은 신경세포체 위치가 지금 그림처럼 모두 척수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감신경은 척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은 100% 척수신경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구조적인 특징까지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대사성 질환 자료니까 한번 봐봐. 표는 한국인의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과 사람 A와 B의 검사 결과를 그린 가와 나는 A와 B의 혈압 측정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진단 기준이 있는데 공복 혈당 100 이상, 중성지방 150 이상, 안정기 혈압 최고 130 이상, 최저 90 이상. 이때 각각 뭔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공복 혈당과 관련이 있는 대사성 질환은 당뇨병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겠죠. 중성지방 수치는 뭐하고 관련이니? 고지혈증. 고지혈증의 진단 기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혈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봅시다. 사람 A는 뭐가 문제야 지금? 아이고 여기 132, 173 다 문제가 생겼지? 그 다음에 가장치를 보니까 최고 혈압 150으로 넘어가 버렸고 최저 혈압 110이라서 아이고야 150에 110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은 총체적 난국이네. 즉 지금 등장한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이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총체적 난국 대사증후군 상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사람 B 공복 혈당 90이라서 기준 미만이고요. 중성지방 150 이상인데 124니까 그 미만입니다. 자, 혈압 어떻게 측정됐어? 최고 혈압 123, 최저 혈압 75로 어떻게 되니? 안정기 혈압일 때 최고, 최저 모두 언더가 나왔지, 그치? 그럼 이 사람 모두 다 정상인 사람이죠. 자, 그럼 기억. 대사성 질환은 물질 대사 이상으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수치들이 이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니은 A에서 기억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이라면 급성으로 일어난 거니까 빨리 조정을 해보는 거고 이게 이제 빨리 조정이 안 되면 병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 디귿 A는 B보다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자, 봐봐. 고혈압은 기본적으로 심장박동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혈관 자체도 어떻게 되니? 순환기에 해당하니까 심혈관계는 다 순환기 관련된 질병이잖아. 게다가 지금 고지혈증도 만만치가 않죠.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은 그 혈관 내에 플라그를 형성하면서 혈관벽이 단단해지고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A는 B보다 훨씬 더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개가 다 맞습니다.
자, 전도 문제인데 문제가 좀 길어서 이제 필요한 자료만 딱 남기고 이제 다 좀 쳐냈습니다. 볼게요. 민마리집 신경 A부터 C의 전도 전달에 대한 자료고 그림에서는 신경 A부터 C의 P1부터 P3까지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표는 A부터 C의 P3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한번 주고 시간이 4ms일 때 P1, P2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냈어요. 그럼 자극 원점은 P3로 동일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막전이 변화 그래프는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이 자료들을 해석해서 밑에 상황을 해결하라는 얘기죠. 볼게요. A의 4ms일 때 A의 P1은 막전이가 마이너스 80, P2는 모르고요. B의 P1은 플러스 30. 그리고 P2는 모릅니다. 근데 C의 P2가 마이너스 8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C의 P1은 어떻게 되느냐? 저건 쉬운 게, 자, 봐봐. 어떠니? 지금 여기 시냅스가 형성되어 있지? 시냅스에서 전달은 거꾸로 일어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C의 P1으로는 흥분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막전이가 그냥 마이너스 70이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좀 읽어봅시다. 측정 시간이 4ms야. 그러면 막전이가 지금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 등장했는데 마이너스 80부터 읽으면 마이너스 80은 여기지. 자, 언제 측정했다고? 4ms에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막전이 변에 3ms가 쓰였으니 이동 시간은 1ms죠. 즉 마이너스 80mV가 등장한 이 지점은 이동 시간이 1ms, 즉 1ms 만에 도착한 지점이란 뜻입니다. 그럼 플러스 30은 여기야. 4ms에 측정을 했는데 그럼 시간차가 2니까 여기는 이동 시간이 2ms라는 거지. 그러면 B의 P1까지 이동한 시간은 2ms가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A는 P3의 자극을 주고 1ms 만에 P1까지 갔어. 아, 1ms 동안 2cm 이동했으니까 얘는 전도 속도가 2군요. 자, 그럼 B는 어떠니? P3의 자극을 주고 2ms 만에 P1에 도착을 했어요. 거리는 2cm. 아하, 그럼 B의 전도 속도는 1이고요. C는 이 뒤에 것만 우리 알 수 있는 거지. 앞에는 몰라. 어쨌든 이 뒤쪽의 뉴런이 P3에 자극을 주고 1ms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P2에. 거리가 1이니까 아하, 얘도 속도가 1이 됩니다. 자, 그럼 기억. 흥분 전도 속도는 A보다 B가 빠르다. 아니죠. A가 빠릅니다. 동그라미 A는 마이너스 80이다. 자, 이게 마이너스 80이 말이 될까? 마이너스 80은 먼저 도착해서 막전이가 변하는데 얼마가 걸린 거야? 시간이 1ms가 걸렸을 때지. 그러면 B의 P2잖아. 아하, 어떠니? 얘는 전도 속도가 1이기 때문에 P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ms. 그럼 P2까지도 오는데 걸린 시간은 1ms. 1ms에 도착했으니까 막전이 똑같이 마이너스 80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0이 맞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기억이 2ms일 때 무슨 소리예요? 측정 시간이 2ms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 B의 P1의 막전이는 B의 P1은 언제 도착하니? 2ms에 도착하는데 그때 쟀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70이죠. 그리고 B가 마이너스 70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마이너스 70이 나온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것은 니은 디귿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 세세 발표 자료인데 이 자료 중에서 생명과학이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된 사례로 옳은 곳만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A. 물총새 깃털의 케라틴 미세 구조를 모방을 해서 광소자로 응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다른 분야와 연결이 됐죠. 깃털의 케라틴 미세 구조까지는 그래서 생명과학에 관련된 분야긴 한데 여기서 모방을 하면서 광소자로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연계의 예시로 볼 수 있고요. 니은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서 철새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 추적 장치는 GPS 같은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공학적인 기술이 들어와서 철새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학문 분야가 연계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C. 인구 통계학적 모델을 이용해서 생태계의 개체수 변화와 유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자, 인구 통계학적 모델이라는 건 사회학 쪽에서 왔겠죠. 인문사회학 혹은 통계학에서 왔을 거야. 근데 이걸 이용해서 생태계의 개체수 변화와 기타 등등을 연구를 하는 거니까 생물학으로
원리를 적용을 시켜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된 사례가 되겠네요. 따라서 세 학생 모두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된 사례로 적당한 설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과학의 탐구 과정이에요. 포식자의 유무에 따라 올챙이의 몸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인과관계가 포식자의 유무에 따른 올챙이의 몸 길이입니다.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나. 올챙이를 집단 A, B로 나눈 후 A에만 포식자를 넣어줬어요. 그럼 포식자의 유무가 조작변인이고 조작변인을 조작한 A가 실험군이 되고 B가 그럼 대조군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올챙이 집단 A, B의 평균 몸 길이는 그림과 같이 측정을 했으니까 몸 길이가 뭐가 되니? 종속변인이죠. 마지막으로 포식자의 유무가 올챙이 몸 길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가설이 맞다는 거잖아. 그런 겁니다. 근데 포식자를 어디만 넣었어? A에만 넣었지? B가 대조군, A가 실험군. 대조군보다 애가 작아졌어. 그럼 무슨 소리야? 포식자가 있으면 올챙이 몸 길이가 짧아지는 이런 인과관계를 확인을 했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 나에서 대조 실험이 실현됐죠. 대조군 잘 설정했습니다. 포식자의 유무는 종속변인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조작변인. 디귿 올챙이의 몸 길이는 포식자가 있을 때보다 포식자가 없을 때 긴 거야? 아니지. A에 포식자가 있었는데 짧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설명은 기억밖에 없는데, 자, 봐봐. 기억은 이 실험 자체를 놓고 이제 변인 분석이라든지 실험 구성을 이해했느냐를 보는 것이고, 니은은 변인 설정이 뭔지, 변인 값이 뭔지를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마지막 디귿은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한 해석 자체를 보는 거지. 그래서 과학의 탐구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이 자료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야. 물론 이제 개념을 알아야 자료를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혈당량 조절에 관련된 건데 볼게요. 간은 이자의 알파세포와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니은. 자, 알파세포에서는 뭐가 분비되니? 글루카곤이.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나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후와 운동 시작 중 하나일 때 시간에 따른 혈중 기억의 농도 변화입니다. 근데 기억과 니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호르몬의 농도가 계속 높아지지. 그럼 어떨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 후면은 혈당량이 올라가서 인슐린이 증가는 합니다. 근데 인슐린 때문에 혈당량이 금방 또 내려오거든. 그래서 인슐린의 농도 또 내려와야 돼. 즉, 이런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 그래프가 혈당량 변화처럼 이렇게 나타나야 돼. 그런데 얘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 탄수화물 위주 식사 후에 인슐린 농도 변화가 아닌 거야. 그리고 인슐린 농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면 글루카곤 농도 변화는 반대로 나타났었지. 즉, 탄수화물 식사 후의 그래프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것은 운동 시작으로 해석을 하면 운동 시작 이후 그럼 운동을 계속하는 거야. 운동을 계속하면 혈당량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글루카곤을 계속 분비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운동을 시작한 후에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호르몬은 바로 요 글루카곤이다.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인슐린이 아니고 글루카곤이고요. 니은 나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할 때의 변화가 아니고 운동할 때입니다. 디귿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기본이죠. 그러니까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호르몬 중에서 기량작용하는 대표적인 예잖아. 이거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만 맞습니다. 삼투압 조절이지, 그치? 그러면 정상인과 오줌이 다량 생성되는 질환이 있는 사람 A, B에서 평상시와 ADH 투여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콩팥에 이상이 있는 사람과 뇌하수체 후엽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콩팥은 ADH 호르몬이 가서 기능을 해야 되는 표적기관입니다. 근데 바로 이 콩팥에 이상이 생겨버리면
이 자체 기관의 이상으로 인해서 ADH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ADH에 반응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뇌하수체 후엽에 이상이 있는 경우. 뇌하수체 후엽이 ADH 분비를 하는 기관이지. 그지? 얘가 내분비샘이야, ADH에 대한. 그러면 얘가 이상이 생기면 ADH 분비에 이상이 생길 거고, 그러면 콩팥으로 보내는 ADH의 양이 달라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오줌이 다량 생성되는 질환이니까 수분 제흡수를 잘 못해. 즉, 뇌하수체 후엽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ADH 분비 자체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기관인 콩팥의 기능이 얘가 정상이라 할지라도 수분 제흡수라는 명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오줌으로 계속 물이 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저기 이제 뭐 내분비샘, 분비샘의 이상인 거냐, 표적기관의 이상인 거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라는 거야. 자, 평상시 A는 오줌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ADH를 투여했는데 반응이 없지. 아, 그럼 뭐니? 표적기관이 고장났기 때문에 ADH 양과 상관이 없었어. 즉, 사람 A는 콩팥 이상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사람 B, 평상시 오줌이 많이 생성되고 있어요. 근데 ADH를 투여했더니 뚝 떨어졌어. 그럼 저 사람은 뇌하수체에서 ADH 합성을 잘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이네. 아, 따라서 이 사람은 B는 뇌하수체 후엽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구나. 요거를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A는 콩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맞고요. 니은 B의 혈장 삼투압은 평상시보다 ADH 투여시가 더 높다. 자, 혈장 삼투압은 혈액의 농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오줌으로 물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혈장에 물의 양이 부족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비해서 ADH를 투여했더니 물을 제흡수해서 끌고 들어왔지. 물이 혈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은 더 낮아집니다. 그 다음 디귿. 정상인의 오줌 삼투압은 평상시보다 ADH 투여시가 높다. 자, 평상시 오줌량보다 ADH를 투여했더니 오줌량이 더 줄었지. 그럼 오줌이 더 진해졌겠네. 따라서 오줌 삼투압은 평상시보다 ADH 투여시가 더 높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억 디귿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근수축 문제인데 뭐가 조건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니까 잘 이제 정리하면서 풀어봅시다. 골격근은 근육 섬유 다발로 구성이 되고 하나의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근육 원섬유가 근육 세포 단위가 됩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림은 근육 원섬유와 X를 그려줬고 기니디 구간 그리고 1.0 마이크로미터 액틴 반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는 T1과 T2일 때 기역의 길이분의 니은의 길이의 비율을 나타냈고요. T2일 때 기역과 디귿의 길이는 같고, 자, T2일 때 기역과 디귿의 길이는 같고,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T2일 때 디귿의 길이의 3배이다라고 했습니다. T1이 3배 길어요. 그럼 T1에서 T2가 되면서 수축을 했죠. T1일 때 A대의 길이는 1.6이고 X의 길이는 A대의 길이의 2배라고 했습니다. 아하, T1일 때 X 길이 나왔네. A대의 길이 2배니까 얘는 3.2가 되겠죠. 그럼 우리 T1일 때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T1일 때 X 길이는 3.2고요. A대 길이가 1.6이니까 반띵하면 기역이 0.8이 되겠죠. 근데 여기 길이가 1.0이니까 니은의 길이는 0.2 대칭이고요. 그래서 디귿의 길이는 1.2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T2일 때 기역 디귿의 길이는 같은데 T1일 때 디귿의 길이가 T2일 때의 3배니까 T2가 되면 이게 3분의 1로 줄어서 얼마가 된다고? 0.4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변화량이 마이너스 0.8. 그럼 X도 마이너스 0.8이 될 테니까 전체 길이는 2.4로 확 쪼그라들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도 생각해보면 디귿이 0.8 감소했으면 기역은 그것의 절반 변화지 얘는 0.4 감소해서 0.4가 되고요. 니은은 0.4가 증가해서 0.6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T1일 때 기역 길이분의 X 길이가 4다. 자, T1일 때 기역 길이는 0.8이고요.
x 길이가 3.2니까 3, 8, 24, 4가 나오죠. 그럼 T2일 때는 어떻게 될까? T2일 때 기억의 길이는 0.4, x 길이는 2.4니까 어떻게 해야 돼? 6, 4, 24 비율이 6이 나오겠지. 그래서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는 문제야.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A는 하나의 핵을 갖는다. 자, 이거 개념 문제입니다. 하나의 근육 섬유는 근육세포 하나인데 근육세포의 주요 특징은 뭐다? 얘는 다핵세포지요. 세포 하나가 길고 핵을 여러 개를 갖고 있어. 따라서 하나의 핵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B 비율 우리 얼마 구했어? 6 나왔죠? 6. 5가 아니고 6입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T1일 때 HD의 길이 구했죠? 얼마니? 1.2 맞지요? 그래서 맞는 보기는 디귿만 맞는 상황이죠. 자, 신경 두 개가 지금 시냅스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가는 시냅스로 연결된 두 뉴런에서 자극을 준 후 막전이를 측정한 지점 A부터 C를 그다음 나는 B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자극을 준 지점이 여기입니다. 자극 원점. 근데 시냅스는 여기잖아. 그죠? 그럼 일로 갈 수는 없지. 그럼 흑분이 일로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70 분극 상태 유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엔 B에서의 막전이 변화라고 했거든, 이게. 근데 C는 어딜 가리키니? 어허, 이거 마리지 가리키네. 그럼 여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지점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 구간 1, 분극 상태죠. 1에서 나트륨 이온은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뭐가 일어나는 거야?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를 생각하면 되죠. 이온 펌프,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으로, 칼륨은 안쪽으로 집어넣잖아. 그리고 이건 언제나 일어나는 거긴 하지만 구간 1에서는 펌핑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니은 구간 2에서, 구간 2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죠. 구간 2에서 세포 밖 칼륨 농도분의 세포 안 칼륨 농도는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는 건 누가 크다는 거야? 세포 밖의 농도가 더 크다는 의미지. 이게 작으려면. 자, 근데 생각을 해봐. 펌핑에 의해서 칼륨은 계속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이 됐던 간에 칼륨의 농도는 안쪽이 바깥쪽보다 언제나 높습니다. 심지어 재분극이 일어나서 안에서 밖으로 확산된다 하더라도 이게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열렸다 닫히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 이 분수값은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큰 값이 나타나겠죠. 디귿. B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 A부터 C 중에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두 군데다. 자, B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B는 흥분하겠지. 근데 얘는 마리집이라서 안 되고 얘는 거꾸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흥분이 일어나는 것은 B 한 군데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기억밖에 없는 거지. 그림은 정상인에서 물질내사에 관여하는 호르몬 니은의 분비 조절 과정을 표는 정상인과 니은의 분비에 이상이 있는 사람 가나에 TRH 기억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 음성 피드백에 관한 얘기겠죠. 동그라미 A는 높음과 낮음 중 하나이고 가와 나는 시상하부 이상이 생긴 사람과 뇌수체 전엽이 이상이 생긴 사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기억은 티록신과 TSH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림을 봐봐. 순서를 봐봐. TRH, 뇌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되면 갑상샘에 가서 티록신을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TSH, 니은이 티록신입니다. 자, 사람 가나는 시상하부 이상이거나 뇌수체 전엽 이상이야. 그럼 TRH 이상이 있거나 TSH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가를 봅시다. TRH가 높은데 TSH가 낮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TRH의 명령이 말을 안 들은 거야, 지금. 그럼 이 사람이 이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디 문제인 거야? TSH를 분비하고 있는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TSH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갑상샘을 잘 자극할 수가 없어서 티록신 농도가 낮아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나는 TSH가 높고요. 티록신도 높아요. 그럼 정상적이라면 음성 피드백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가가 뇌하수체 전엽 이상이니까 나는 어디 이상이야?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죠. 그럼 음성 피드백이 똑바로 안 먹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티로신 농도가 높으면 낮아져야 되는데 그냥 높아버린 거겠지. 그지?
그래서 너무 많이 분비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A는 높음이 아니라 낮음이고요. 니은, 나는 시상하부 이상이 생긴 사람이 맞습니다. 디귿, 정상인에서 니은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 분비량이 조절된다. 기본이죠. 티록신 분비 조절은 음성 피드백 조절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고요. 티록신 분비 조절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항상성 유지는 음성 피드백 원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설명이지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